자, 이쯤 되면요. 이게 진실 공방일 걸까요? 한쪽에서는 요구했고 그걸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요. 그런 거 보고받은 적 없더군요. 그럼 어디 갔습니까? 그게 지금.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혁신안과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좀 오늘 있었습니다.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희생 대신 돌연 진실 공방이 나타난 것 같아요. 굉장히 상황이 묘합니다.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연속해서 3명이 등장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뭔가 요구했죠. 그 이후에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혁신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혁신이 때문에 짧게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 똑같은 말 반복하나요? 오늘 안건에 왜 안 올라간 건가요? 그 당 중진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혁신이가 방금 이제 목요일 날 다시 상정을 요구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기조국에서 올리지 않았다는 설명도 있는 것 이거 같은데 밀지는 마시고 사람을 밀지는 마시고 사람을 왜 밀냐? 혁신이 안건 보고 안 됐어요. 혁신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혁신이 한번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혁신위에서 최고위 측에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혁신이가 이른바 당 지도부, 중진, 그리고 친윤 의원들 불출마 또는 수도권을 좀 오시죠. 이거 몇 번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식 의결에서 안건 삼았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러자 혁신이가 오늘 반응을 보였죠. 설명을 내놨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오신환 혁신위 의원은요. 혁신위가 최고위에 안건 상정 요청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뭔가 당하고 얘기했는데 당에서 뭐 한꺼번에 뭐 보고하세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더라. 그래서 목요일에 최고위에 상정 재요청할 것이다. 재요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요청을 했는데 뭐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이게 정식 안건으로 혁신이가 의결했잖아요. 이른바 희생안입니다. 중진 희생안. 이게 보고가 안 됐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기조국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하여 혁신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안건을 최고위원회에서 다뤄달라고 정식 요청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뭐냐? 다루게 되면 오늘 정식 안건을 올라오면 최고위원회에서 답을 내놔야 되잖아요. 같아, 부타, 싫다, 좋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아직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최고위원회. 김기현 대표 포함해서 모든 최고위원 멤버들이.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아예 보고하지 말라 그래요. 기조국장한테. 아직은 보고하지 말라. 보고해야 되면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미룬 거지. 의결 안건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그 서류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서류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온 국민이 알다시피 혁신위원회의 뜻은 분명히 다 아는 건데 이 얘기가 나온 게 한 달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요? 아직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마음을 결정을 못한 거예요. 김기현 대표 본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 목요일까지만 끌어본다는 거고 다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했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자체 혁신, 내부 혁신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못한다는 판단하에 응급 처방을 내린 게 인요한 씨의 영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요한 씨 이야기한 게 진단과 처방을 인요한 씨가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걸 해줘야 되는데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지금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중진들이 김기현 대표 뒤에 딱 서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지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대목이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기현 대표가 마음의 결정을 못했다. 따라서 다른 중진들도 그냥 태도를 모하게 하면서 바람이 찾아들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그러면 혁신이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밖에 혁신이나 인요한 위원장이 저런 제안을 하고 그걸 안건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지금 불만 또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실론을 들어서 불만을 표시하고 방어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러면 인요한 혁신이 정도에서 내놓은 것도 못 받아준다면
과연 총선에서 무엇을 갖고 국민의힘은 승리하려고 하는 거냐, 무슨 뭘 내놓을 수 있는 거냐는 답을 내놔야죠. 지금 보기에는 지도부의 상황 판단은 첫째,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야당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시간만 끌면 그나마 가능한 거 아니야. 굉장히 흔히 하는 말로 위시풀 띵킹에 기대가 있는 걸 보여줘요. 사태는 호전될 것이라. 그런데 예. 그렇게 되기에는 야당이 설사 분열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분열 예. 작은 분열이지만 이거는 분당 가능성까지는 논의될 수 있어요. 큰 분열은 안 일어날 걸로 보이지는 대목. 또 하나 이재명 대표 사부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보면은 아주 급해지면 완전히 금선 탈각이라 그럴까 새로운 뭔가를 내놓을 만한 정치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예. 이런 점 때문에 야당의 분열,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 기대기에는 여당 국민의힘 리스크가 너무 커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지도부가 무슨 절차적인 이유를 들은 거잖아요. 뭔가 정식으로 보고된 게 없다. 그리고 혁신은 무슨 소리입니까? 다 알려줬는데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약간 대치가 되고 있죠. 그런데 혁신위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우호적인 시각도 있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김기현 당 지도부 체제에 지금 3개 위원회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혁신위, 청선기획단, 그다음에 인재영입위. 그런데 이 3개 위원회가 그 어느 위원회도 당 지도부와의 관계에서 점령군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 갈등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럼 혁신도 결국 선점하게 되는 효과가 중요하게 될 텐데 저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많은 우리 지도부의 책임 있는 일원들이 혁신과 쇄신에 대한 선점 효과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충정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와 관련된 상황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 오늘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처음에 혁신위가 등장해서 굉장히 강력한 요청을 했을 때 사실 민주당은 좀 긴장하셨습니까? 긴장했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저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슈몰이는 톡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대한민국의 정당 역사상 없었던 센세이션은 확실하게 일으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란 눈의 한국인도 사람들은 처음에 굉장히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예. 정말로 혁신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 진짜 국민의힘이 바뀌는 것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의심하다시피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을 수 없는 그런 혁신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것이 뭐 하위 20% 공천 배제, 예. 그다음에 전략공천 원천 배제, 그리고 지도부는 험지 출마. 예. 이런 내용들은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고 지도부가 받아들인다고 한들 예. 의원들한테는 사실 씨알도 안 먹힐 일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슈몰이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지만 받을 수 없는 혁신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와 이 정당의 관계라는 것들은 진짜 시간 싸움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잠깐 그 1분 1초가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있냐 치면은 바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이번 회의에 안 올라오면 다음 회의에는 아예 종적을 감추는 그런 안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번 최고위원회에 못 올라왔다는 것은 예.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군가 조정하고 빼보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역할들을 보면 예. 이런 혁신안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지도부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용기 이렇게 추가 질문 드리면 일단 굉장히 주목을 받고 여러 가지 당을 좀 흔들어 놓고 뭔가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이건 평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 거의 한 달 넘게 사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조명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민주당에도 이런 비슷한 어떤 혁신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있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총선 기획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총선 기획단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룰 말고 예. 총선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지난주에는 청년과 관련돼서 심사비라든지 공천에 대한 경선 비용을 면제하겠다라든지 전략공천 지역에는 청년을
청년 여성을 우선하겠다라고 예.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 달 전에 혁신위원회, 국민의원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이슈몰이를 할 때 우리도 더 한 번 더 질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시간에 쫓이다가 이렇게 갈등 국면만 만들 바에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 그런 혁신들을 내보자라는 차원에서 예. 지금 기획단에서는 그 선거 일정과 관련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사실은 인류한 혁신이처럼 충격을 주려면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불출마 또는 지도부가 뭔가 다른 데 간다. 이 정도가 나와야 그래도 좀 비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문제는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 충격만 준 거죠. 충격만 주고 지도부를 공격하는 정도였다면 예.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 만한 혁신한 정도만 하겠다는 말씀을 들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민주당과 좀 관련지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 다음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도 조금 지도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저는 굉장히 오판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쩌면 착각인데 김기현 지도부가 인유한 혁신위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본인도 살아요. 예. 아주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인유한이 죽으면 김기현도 죽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그러면 혁신위는 지금 분위기 보면은 지도부가 뭔가를 다 받아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죠? 일단은 혁신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요. 실종된 것 같아요. 오. 그 배달 사고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중간에 떴어요. 지금 그 안건이 지금. 근데 이제 보낸 사람이 안 보낸 건가, 받은 사람이 못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그 생각해 보면은 후자인 경우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아예 그냥 수신 거부한 것이 아닌가. 어. 왜 그러냐면 받는 사람이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 상황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예. 그런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이게 쓴 약도 먹어야 되는 것이 혁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운동하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걸어야 되는 게 그게 혁신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제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이런 마인드가 양당에 같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용기 의원 계신데 민주당이 지금 이 국민의힘 혁신상을 보면서 아 저렇게 알았어 우리는 조금 살살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혁신을 갖다가 안 하고 일단은 김은경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는 누가 봐도 제대로 못 굴러간 것 같고 그런데 인유한 혁신위는 조금 제대로 굴러가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봉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쪽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인유한 혁신위는 조기 해산입니까 결국엔? 만약에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 그러면은 뭐 인유한 위원장이 예. 갈 데가 없습니까? 지금 연대의대 교수잖아요. 그런 분들 갈 데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다음에 혁신위원들 몇 면을 봐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다 자기 분야에서 일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아니 내가 더 이상 못하러 하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 나왔지만 그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처럼 오히려 모든 그 비난이나 모든 어려움은 김기현 대표한테 그냥 화살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몸은 대구에 있지만 마음은 정치권 서울에 있는 정치권에 늘 관심을 두는 것 같은 분이 계시죠.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또 한마디를 올리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인요한 혁신위는 당내 기득권 카르텔에 맡겨 해체 위기. 이준석은 눈앞에서 아른거리며 앞길 막아. 그럼 지금 당내 기득권과 이준석을 같이 그냥 지금 뭔가 좀 막고 있다 이렇게 좀 했네요. 정기랑 교수님, 홍준표 시장의 한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역시 홍준표 시장이 때로는 뭐 좀 이렇게 돌출 행동도 많이 하시지만 예. 정치 7단 정도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SNS상에 나온 그 요지에도 그게 보입니다만 정확한 핵심만 얘기하고 있어요. 당내 기득권 카르텔. 이 얘기를 분명히 짚어주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결국 혁신위의 실패는 기득권 카르텔, 영남 중진 친윤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카르텔 세력에게 혁신위가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미 해산했어야 돼요. 사실상 해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산 안 됐어요. 예. 지금 목요일 회의할 거예요. 아마 회의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회의한들 이미 주도권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혁신위는 사실상 공중 분해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자, 그러면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위가 어떻게 구성됐어요? 결국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이 선거 패배에서 우리가 이 혁신을 통해서 벗어나자라고 예.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예. 지난 혁신위가 열린 기간 동안 혁신위는 요란하게 소리는 요란했지만 태산명동 서일필이라 그러나요? 결국은 결과는 손에 든 성적표는 이준석 징계 해제시키고 예. 홍준표 몇 사람 징계 해제시킨 거 외에 예. 한 게 뭐 있습니까? 결국은 홍준표 시장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궁극적인 결론 자체가 결국 국민들의 실망감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정부 여당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민심의 분노 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기감을 홍준표 시장이 표출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정혁진 변호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러니까 본인은 알았다 이럴 줄. 약간 좀 본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전망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나는 이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겁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예. 홍준표 시장은 완전히 훈수 두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그냥 시장만 쭉 한 번 더 하면 되고 어차피 다음번 차기 대선 정도에만 본인이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그 누구보다도 내년 총선에 가장 그 여당 내에서는 객관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홍준표 시장의 진단이 예. 나름대로 그렇게 그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끝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남아 있는 건지. 홍준표 예. 시장의 마지막 한번 보시죠. SNS에 보면 예. 저 부분 다시 한번 보죠. 음동설안에 어찌할꼬 저게 누구가 홀로 서 있다. 아니 답은 말이죠. 음동설안. 예, 앞부분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 말이죠. 예. 이 뒷부분 보시죠. 이게 뒷부분 보면은 이게 나 홀로 백제가 쓰다는 표현이 윤석열 대통령이 백제간도에 서 있다는 표현이에요. 나 홀로의 그 나를 당연하죠. 오. 자, 당마더 사역에 눈물어 도와주지 않고 첩첩산중에 나 홀로 백제간도에 섰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를 홍준표 시장이 비유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당이 지금 대통령을 안 도와주고 있다. 그 모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대로 튀고 있다. 뭐 이런 예. 이야기를 하면 저 부분이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아프게 생각할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당무 개입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의 의중은 사실은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인류한 혁신위와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예. 그런데 그런 간접적인 의사 표시가 중진들에게는 왜 전달 안 되느냐? 대통령이 명식으로 말을 안 할 거다, 못 할 거다. 왜? 당무 개입 때문에 이런 걸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처지도 공공한 거예요. 지금은 권력자 아주 힘센 권력자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무에 관한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 가둬놓고 가둬진 거예요. 이런 점을 유의해서 봐야 돼요. 일단 혁신이 굉장히 주목받았죠.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혁신위원회 중에서 가장 주목도와 연일 뉴스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지금은 그 혁신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오늘 개각이 있었습니다. 6명의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요. 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개각 얘기인데 빠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네요.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그분은 따로 좀 모시려는가 뭐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레드카펫이라고요. 자, 그럼요. 오늘 개각 발표가 있었습니다. 브리핑 내용부터 좀 들어보시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최상목 바로 직전 경제수석 비서관입니다. 다음 국가보훈부 장관입니다.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입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강도형 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영주 현 외교부 제2차관입니다. 자, 오늘 개각 발표 저렇게 했어. 그 6명을 쭉쭉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더 주목받은 거는요. 떠나시는 분들이에요. 떠나시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총선이구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법무장관 이런 분들이에요. 오늘 바뀌신 분들. 그리고 다른 오늘 장관 교체진 분도 출마 설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6명이. 그런데요. 일단 6명. 요 6명을 좀 보겠습니다. 6명. 신성범 전 의원님. 네네.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새로 장관에 내정되신 분들이 아니라 이 지명되신 분들이 아니라 떠나시는 분이 더 주목받잖아요. 이분들 다 출마해야 할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6명 중에 5명은 확실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전 부총리. 예. 원래 의원. 원래 지금 현역 의원이잖아요. 예, 원래 국회의원. 다르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전 국회의원. 예. 여기 뭐 계룡 아니 계룡이네. 계양을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조성환 해수부 장관 지역구에 생각이 있는 걸로 저 듣고 있어. 부산일 테고. 박민식 장관 아마 분당 얼 정도. 안철수 의원 옆에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영 장관은 현재 전국구 의원이잖아요. 비례대표였죠. 그러면은 지역을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정한권 장관조차도 저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출마 가능성이. 그렇게 보면 5명 또는 6명, 오늘 6명 가운데 5명 또는 6명 전원이 다 내년 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개각은요, 새로 되신 분뿐 아니라 떠나시는 분들이 더 주목을 받은 거예요. 정기란 교수님.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뭐 최소 5, 많으면 6분이 다 출마를 할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총선에 가서 승리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한 힘을 줄 거 아닙니까? 장관 출신들이 가서 다 당선이 되면. 근데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대거 낙선할 경우는 어려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한 도전 또는 모험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정부 여당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장관 출신들을 지역구에 출마시킨다. 예. 자, 그러면서 그동안 가졌던 장관으로서의 어떤 지명도라든지 또 그 지역구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들을 감안해서 또 마침 또 대통령이 직접 보냈다. 뭐 이런 그 차원에서 나름 장관들을 총선용에 많이 차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그 성적표가 그래 썩 좋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연관돼 있거든요. 지금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힘 있는 장관 출신 후보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가냐? 자, 저분들은요 떨어져도 자리를 보존받을 수 있어요. 정부 여당에서 관료 출신들은 또 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애고돼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도 많고요. 되게 그런 식으로 관료 출신들을 설득해서 출마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내년 총선의 결과는 곧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뭐 순풍에 돛단 듯이 방향을 잡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모든 총선에 올인하고 있지만 총선 결과 이를테면 과반수 이상의 어떤 의석이랄까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국정 지지율과 더불어서 저는 뭐 레임덕 정권이 아니라 거의 데드덕 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험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총선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오늘 교체되신 장관 6분 이분들 중에서 일부는 저는 총선에 꼭 나가겠습니다라고 손을 드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총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좀 나가시죠라는 얘기를 들었을 법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일단 최소 5, 지금 신성범 전 의원 말씀대로라면 최소 5, 많으면 6명까지도 오늘 나오신 분이 다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그 개각 화면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자, 바뀌신 분이 있고요. 근데요. 일단 조혁진 변호사. 네네.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분 좀 봐주시죠.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끊임없이 총선 출마설 누구보다 많이 나왔는데 오늘 명단에 안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분은 원포인트 계약에서 별도로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목이 레드카펫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모습일까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혼자만 교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야기 나오는 사람이 장미란 차관 이런 분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급에서는 한동훈 장관 혼자 바뀔 수 있지만 차관급 인사는 몇 명 같이 바뀌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 관련해 가지고는 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을 위한 숨은 병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숨은 병기. 그래서 가장 적시에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6명 나오는데 거기에 같이 개각하는 거는 조금 사용법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그러한 전략이 맞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는 예. 내년 총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12월 말이나 뭐 아니면 거의 이제 그 시한 다 돼가지고 사퇴 시한 예. 거의 다 채워가지고 출마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오픈 게임, 메인 게임 이런 방식의 느낌을 예.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용기 의원. 네. 저렇게 장관 출신 그리고 한동훈 장관까지 만약에 충선 출마한다면 민주당은 좀 긴장이 되십니까? 오히려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장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장관 출신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 그대로 옮겨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국에는 그 선거에서는 프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프레임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 그다음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서 민주당은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사실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금 현 상황에서 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는 좀 어렵다고 점쳐지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지금 논란의 중심이 돼 있던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예. 책임지지 않는 정권의 프레임도 충분히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 정부의 장관들이 나왔을 때 새로운 뭐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보다는 예.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실책들, 그 책임들을 오히려 지는 그림새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반대하거나 이렇게 걱정이 많다거나 하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장관이 개각 명단에서 왜 빠졌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됐나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레드카펫이라는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는 게 예. 한동훈 장관은 지금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본인이 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본인 생각이 그렇다고 과거에 보십니까? 한 2주, 3주간을 한동훈 장관이 대구 간 것, 예. 대전 간 것, 그리고 거기에서 했던 멘트들이 국민들께 생생히 전달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싸잡혀서 6명, 7명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싸잡혀서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좀 어렵다 판단했는지 예. 조금 미루고 이후에 정말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 한동훈 장관이 나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점칩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좀 시점을 봐서 좀 주목을 더 받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안 나온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나온다고 보는 게요. 대구에서 했던 말들 그리고 예. 대전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이 어. 정도 되면은 무조건 출마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내부 잔류보다는 예. 출마해서 국민들에게 실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이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미니 인터뷰인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 주말이죠. 민주당의 5선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이 전격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 주목받을 만한 내용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야의 반응도 있었거든요. 함께 묶여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우리 당의 결함이나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한계나 결함, 또 지금 이제 우리 당의 무력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인식을 굉장히 절박하게 갖고 있죠.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이미 이재명 사당, 대딸당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탈당을 했는데 탈당을 한 것 자체의 모습에서 저는 스스로 부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동안의 어떤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죠. 우리 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 감동을 주는 인물,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계신 인물들을 모시기 위해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추어 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이상민 의원과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서 오시냐고 차가 많이 밀리셨나 봐요. 예, 엄청 밀립니다. 그냥 오셨군요. 그냥 어렵게 다 오셨습니다. 지금요. 잘못했으면 출연도 못하고 꾸준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아무튼 어렵게 오셨으니까 환영하고요. 일단 민주당의 이제 중진이셨는데 탈당을 결심하기까지는 사실은 건 보통 일이 아닌데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오선 국회의원 이상민, 나는 왜 민주당을 탈당했는가? 자, 이런 질문에는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참 깊죠. 그러나 이제 또 한편 후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제가 그 생각을 거듭했던 것이고 또 이미 그 방송이나 또 직접 이렇게 제 입장을 말해왔던 것이고. 근데 이제 도저히 있어서는 서로 간에 누가 되겠다. 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났다. 당에. 그래서 당대표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지만 결국 당내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또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당이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방패정당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갖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적 어떤 역할은 좀 소홀히 되고 그리고 소구력도 없어요. 국민들께서 보실 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사당화되는 걸 염려를 했는데 이미 이제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되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화됐어요. 이제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 사당이다. 본인이 원했던 대로. 그리고 개딸들에 의해서 점령된 당이다. 그래 뭐 당의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 정치 문화나 이런 걸 보면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 그 행태를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저처럼 비판적으로 한 소수의 목소리는 도저히 공간이 없고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그러면 별 수 없죠. 그래서 제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숨을 못 쉴 지경이다. 라는 것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고요. 자꾸 자기 검열하게 되고 그래서 탈당을 한 거죠. 탈당 마음을 굳히신 건 언제입니까? 뭐 이렇게 어느 때다 딱 시점은 아니지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히 되면서 사당의 길을 걷고 또 개딸들이 그냥 뭐 일그러진 행태를 보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미 서서히 누적돼 왔던 것이고요. 제가 탈당한 것은 민주당을 탈당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사당, 개딸당을 탈당한 거죠. 지금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의 대선관리위원장 맡으셨잖아요. 송관위원장 맡았죠. 그러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꼽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 격이 됐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의 모습과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다르다고 보십니까?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는 뭐 대선 당내의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 자격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도와준 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집행을 한 것인데 오히려 이낙연 그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당시 후보 측 그 지지자들로부터 제가 욕 바가지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선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계산법이 저희 선관위에서는 당규에 나온 대로 계산을 했는데 그걸 사사오입했다고 저한테 그렇습니다. 당시 표현이 그런 게 나왔죠. 대통령보다 못한 X다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이재명 대표를 도운 것도 아니고 그냥 당규에 나온 그 계산법대로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는 무효 처리하고 무효 처리한 표는 그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당규 규정대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탈당 전에도 그렇고요. 탈당을 하신 뒤에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상민 의원과 그 대척에 뭐 계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오는 어떤 비판 내용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직을 생각해서 나가시는 거 아닌가, 다른 쪽으로 가서 그거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답을 하실까요? 아니, 국회의장 될 욕심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국회 지금 현재 5선이고 당의 그 박병석 의장님 빼놓고는 최고참이거든요. 한 번만 더 하면 국회의장 후보 올라가죠. 그럼 당에서 아주 따뜻하게 조용히 뭐 지금 주류인 이재명 대표 쪽하고 잘 관계 설정하면서 하면은 그게 더 가깝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욕심을 부릴까 하면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당의 그 저를 비판하는 의원은 그러면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거를 예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국회의장에 진짜 목매달렸으면 민주당에 그대로 하고 탈당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것 국회의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의 개인적인 제 소망이고 목표지만 그러나 민심을 대변하고 민심이 어긋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공인인데. 알겠습니다. 아까 강성시 지금 뭐 개딸 이렇게 표현되는 분들 얘기했는데 집중 타겟이 그동안 되셨거든요. 뭐 굉장히 힘들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약간 뭐랄까요, 어려움 이런 게 있었다고 얘기들 많이 들리는데 뭐 좀 단편적으로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때 언급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뭐 그걸 하면은 그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상당히 하여튼 폭력입니다. 그게 그냥 문자 폭탄이다 그래서 그냥 문자 뭐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내용은 그냥 인격의 말살이에 가까운 그런 말씀들 문자고 내용이고 욕설이고 전하고 그런 그거를 뭐 방송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것이 저도 맷집이 늘어가지고 웬만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넘기는데 그러나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마음의 상처가 되죠. 깊은 상처가. 그러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죠. 더구나 오선인데 제가 어디 마음 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처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초선 재선 의원들은 그런 거 경험 안 해본 의원들은 아예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들은 저 21대 국회 초반에 뭐 그 어떤 저 언동에 대해 민주당의 그동안 행태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가 하도 문자 폭탄 뭐 심한 그런 걸 듣고 나서 하루 만에 반성한 걸 반성하는 것을 또 반성한 걸 반성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한번 21대 초반에.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지독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조선 의원들은 견디기가 힘들고 그러나 조선 이상 5선째 하시니까 그냥 맷집이 생기셨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제 겉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뭐 겉으로는 그렇다. 상처받는 건 똑같죠. 마음의 상처받는 건. 알겠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 이런 표현까지 좀 써주셨고요. 그리고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사실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오늘도 굉장히 뭐랄까요 강한 비판을 좀 내놨는데 우선 화면으로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고 인터뷰 이어가 보죠. 이게 오늘 몇몇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한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대표직 거취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 야 이거는요. 그만두라 사태 이런 게 막 생략돼 있지만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혹시 이낙연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어떤 교감이나 좀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완전히 무계보입니다. 무계보다? 이낙연 계보도 아니고 저 이재명 계보도 아니고 뭐 친문도 아니고 그냥 친문이 아니니까 또 비문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탈당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의논한 적은 없고요. 어제 탈당계를 내고 저 탈당문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낸 이후에 저 이낙연 대표한테 그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탈당계를 냈다. 그랬더니 고민이 많았겠다. 그래 한번 가까운 날에 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 나누고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이 아니라 탈당 결심하고 발표된 뒤에 전화를 하셨더니 이낙연 대표는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한번 보자. 다른 반응은 또 없으셨습니까?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할 상황도 아니고요. 또 잘못하면 또 오해가 생기니까요. 만날 날은 잡으셨습니까? 안 잡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사만 좀 하신 거고요. 그냥 한번 정치인들 늘 한번 밥 먹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또 기약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기약이 없습니다. 일단 연락은 어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한 번은 저 뵈서 한번 의논은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아까 이제 비명계라고 표현하는데 비명계 대표 주자 다른 분들 한 4분 계시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 뭔가 이제 본인들 최근에 어떤 단체를 지금 결성했는데 그 단체와 관련된 어떤 향후 행로에 대한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과의 차이는 문제의식은 공감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과 해법에서 여기에서 저희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그래서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12월 중순까지 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또 실존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실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까지 설명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표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전 이른바 이제 비명계로 꼽히시는 의원들부터 1호로 탈당을 하신 셈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근데 이상민 의원께서 보시기에 민주당 내에서 추가 탈당자가 곧 나올 거로 보십니까? 생각들은 많은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퇴진한다든가 예. 다른 당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저도 물론 안 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도저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콘크리트처럼 아주 공고화된 상황에서는 양자택일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빨리 결심하고 결단을 내려서 그 따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저기 나온 원칙과 상식에 계신 의원들은 좀 더 당에서 노력을 좀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저처럼 탈당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뭐 이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얼마나 더 그 가담이 되고 합세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 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따뜻하거든요. 당 밖에 나오면 진짜 춥고 외롭죠. 이거를 뭐 아까 실존적 그런 뭐 고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제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받으면 뭐 쉽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나오면 무소속이나 다른 정파가 또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을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또 했고요. 그러나 저는 뭐 그런 저는 저기가 있지만 그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각오하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혹시 최근에 이상민 의원에게 또는 이상민 의원이 만나셨을 때 나 진짜 탈당 고민이야라고 그런 류의 얘기를 꺼내시는 민주당 의원이 계셨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뭐 제가 말씀은 실명을 밝히긴 그렇죠. 실명을 그렇고요. 지금 말하시긴 곤란하시죠. 그러나 뭐 하여튼 그분들 그러면 제가 빨리 결정을 내라. 자꾸 미적미적거리니까 오히려 소위 친명계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공천 흥정하는 거 아니냐. 뭐 괜히 공천 가지고 안 되니까 뭐 이런 소리 군소리 듣는데 너무 구잡스럽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어차피 세가 부족하면 뭐 따로 나와서 세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경쟁을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와 또 개딸들의 그 합성인 그런 체제와 경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지금 마지막 준비된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 민주당을 탈당하셨지만 이제 선택이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합니다. 혹시 국민의힘 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다는 신당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소속을 유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제3제 동대. 자, 어디로 마음이 좀 기우셨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혹시 저한테 추천해 주실 정당이 있으십니까? 우리 회장님 저한테 어디 괜찮다고 좀 추천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제가요 지금? 솔직히 지금 한국 정치에서 어느 정당이든 온전치가 않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건 물론이고 반감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제 역할도 잘 못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신당 한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 있지만 사실은 아직 가시화나 실체가 등장한 것도 아니고 뭘 뜻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제가 섣불리 할 수가 없죠. 저는 지금 5선 국회의원이고 또 대면 6선으로서 이제는 어쩌면 저의 정치 활동에 총결산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지금 제가 당을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못하고요. 좀 지켜보면서 숙고하면서 그리고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늘릴 수는 없죠. 그중에서 그래도
비교해서 저희 정치적인 뜻을 펼칠 수 있고 예. 또 저를 반겨 상대가 있는 거니까요. 그 정파에서 저를 뭐 이렇게 반겨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실히 있다면 예. 어디고 저는 마다 않고 가겠습니다. 그 결심이 공개가 되는 날은 올해 아닐까요? 아니면 해를 좀 넘겨야 될까요? 그 시기는 제가 못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어느 곳도 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혹시 어제 탈당 선언하시고 다 공개가 됐잖아요. 탈당하시는 게. 네. 국민의힘 쪽이나 국민의힘 인사분이 혹시 연락이나 접촉이 오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온 건 없고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뭐 그 간접적인 거네요, 그러면. 예, 환영한다. 뭐 이런 말씀들 하는데 직접 오는 건 없고요. 예, 직접 온 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 소속이었고 소속인 게 바로 전날인데 예. 그 사이에 갑자기 뭐 준비했듯이 저한테 전화할 일은 없고요. 예. 저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낯서네요. 알겠습니다. 한 번도 정당이 소속이 아닌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셨어요, 지금. 예, 무소속 비교수 단체. 자, 지금까지 이상민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도 이제 백종선 씨였습니다. 정치적인 내용인데 안 떨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부패 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조명현 작가는 비롯한 여러 공익 제보자들의 희생과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또 진실을 말하고 부당함을 밝히는 것이 두렵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 영상과 함께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몸통은 이재명.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누가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앞서서 이상민 의원 미니 인터뷰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이재명 대표 얘기 참 많이 나왔잖아요. 이 주제도 역시 이와 관련이 좀 있군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오늘 검찰이 이른바 법화,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법화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기도청입니다. 그리고 관련 뭐 식당, 과일가게 등등등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기들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대표 피의자 적시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돼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조혁진 변호사, 법조인이시니까 이 법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 나선 거는 검찰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요. 김혜경 씨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 그때는. 같은데.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수원지검이잖아요, 이게. 네네. 이른바 법화 유용 의혹 사건인데 이거 글쎄요. 혹시라도 이 건으로 구속영장 청구 이렇게 가는 사안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법인카드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커지면 좀 심각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조명현 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다음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은 곳이 어디에다가 신고를 했는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검찰에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검찰에 고발한 것보다는 사안이 더 좀 그 중하다고 시리어스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사안인 게 왜냐하면 이건 정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거는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첩을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검사장이 위원장이 누구냐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부위원장들 3분 계신데 판사 2에 검사 2이거든요. 검사 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봤을 때에도 이거 조명현 씨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범죄 혐의가 많다 해가지고 수원지검에 이첩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강제 수사 자체가
조금 조명현 씨 이야기한 거 그 타이밍 생각해 보면 조금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날짜가 잡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이 건으로 소환할 날짜가 곧 오겠구나. 그렇죠. 이거는 소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한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또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에 가야 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식당하고 과일 가게 등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네. 여기는 뭡니까? 사용 내역 이런 걸 확보하는 겁니까? 사용 내역을 이제 확인하는 것 같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경기도청 총무과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청의 총무과에 가가지고 그 법인카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냥 현장에서도 보지만 그 도청도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영상에 제보자가 등장했잖아요. 오늘 이 제보자 국회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벌써 이제 몇 달 지났군요. 뉴스와이드도 당시에 우리 오늘 2호 시간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좀 가졌었거든요. 그런 영상들이 좀 묶여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 북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 오늘 지금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건 저 개인의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기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그건 뇌물을 계속 받은 거고요. 직접적으로 계속 먹기도 하고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한 몸통은 이재명이고요. 또한 는 김혜경 씨의 생일에 성남시청 앞에 있는 카페에서 미리 준비된 케이크와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꽃집에서 꽃바구니를 사가지고 이재명 자택에 가져다 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부당하다고 느낀 일은 개인적으로 식사를 음식점에서 사서 이재명 자택으로 올렸던 일들이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어이없게도 배모 씨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발언한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이 제보자 조명현 씨. 오늘 압수수색은 국민 모두의 힘이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인사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고 그리고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까? 이 제보자가 굉장히 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게 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들의 지지가 있기에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에 국민적 의혹이 있기에 내가 나섰다는 시로 들리고 저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한 우리 정 변호사가 총무과 이야기했는데 원래 법인카드라는 게 주말에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통상 주말에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명현 씨는 주말에 가서 뭘 했습니까? 청담도 가서 산푸 사오라 그러면은 자기 카드를 쓰잖아요. 일단 자기 조명현 카드로 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가서 비서실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은 비서실에서 무슨 카드를 주냐? 법카드를 주는 거예요. 법카드를. 경기도의 법카. 그 여러 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가서 카드를 자기 건 취소하고 다시 끊는단 말이에요. 그걸 카드 바꾸기 카드 값 이거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게 얼마냐? 그럼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냐? 유일하게 근거가 되는 게 김동연 지사가 현 지사가 경기도의 자체 감사 결과가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이 넘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유일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재명 당시 지사가 드셨던 세트 당뇨병 그 샌드위치 세트가 얼마야? 한 개 3만 원짜리였다.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다. 이런 걸로 보면 모으면 금액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김혜경 씨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따라서는 그럼 지사는 몰랐단 말이냐? 총무과나 비서리 전체 동원돼 가지고 이런 카드 맡기를 카드깡을 하면서까지 법카를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한 거 이런 데 뭐에서는 뭐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게 작은 이런 부분이 샴푸든 뭐든 뭐랄까 로션이든 향수든 이런 거 작은 거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요즘에 시골에 군수구청장도 이렇게 안 해요. 굉장히 조심한다고 법카라는 게. 다 군의회에서 시의회에서 받기 때문에 단체를 있는데 왜 저렇게 지사가 저런 식으로 법인 카드를
무모하게 예. 불법 사용했느냐.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앞서도 이 제보자가 많이 공개를 하고 얘기 주장했을 때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 중에 하나는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약간 트집을 잡는다는 취지의 주장들이나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참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법인 카드라는 게 세금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써야 되고 이게 제한적이라면 심지어는 몇 시 예. 이후에는 뭐 술이 나오는 식당에는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공무원들이 온 공무원이 다 하는 건데 이것만 예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뭐 사모님 팀, 지사팀 나눠져 갖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카드 썼다는 것은 예. 공적 의식이 전혀 없던 집단이었던 거예요. 공적 의식과 관련돼서 이거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렸는데 오늘 행사에서 국민의힘 인사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이 됐잖아요. 경기도청. 김동연 경기지사가 또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두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법카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공무원을 자기 하인처럼 부린 사람들 사필 규정이라는 사자성어 그대로 이제 국민 세금으로 콩밥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검찰 국가입니까? 검주 국가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합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입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오늘 사실 이 제보자 조명현 씨 국회에서 이제 북콘서트 형식의 행사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러면서 왜 국회에서 이런 행사가 가졌는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없었거든요. 무슨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이거 우연히 그냥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우연히 그런 거겠죠. 뭐 우연히 뭐 조명현 씨가 저기서 북콘서트를 하는데 우연히 경기도청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것을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이보다 더한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검찰 압수수색과 그 국회 행사가 우연히 맞은 거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 없었거든요. 통상 오늘 월요일이면 국회에서 머물면서 회의도 하고 머무는 시간이 많은 날인데 외부, 그러니까 오전에 외부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재명 대표가 국회 일정을 하지 않고 연탄 봉사하러 간 날 예. 조명현 씨는 국회에 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했고 그리고 우연히 검찰은 경기도를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고 또 그 부분을 두어서 환호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저는 짜여진 각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연히 이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은데 칼춤도 이렇게 대놓고 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그 김동연 지사가 1년 이상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의 수사를 인해서 어떻게든 이 국면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칼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냐라는 앵커의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청은 수번에 여러 번의 지금 압수수색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압수수색 근거 자료 확인 안 하고 뭐 했습니까? 1년 지금 반이 지나가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잉 수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면 전환용 쇼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신성범 전 의원이 마지막에 이건 공적인 인식 약간 그게 좀 부족한 부분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 이것만 예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여경 여사가 썼던 법카만 예외다. 이런 거 확인 안 된 것이거든요. 사실 그 조명현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로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주장들을 받아가지고 공당이 북콘서트까지 국회에 열어주면서 저 사람한테 스피커를 실어줬던 것 이 책임이 비단 뭐 조명현 씨의 주장이 끝날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정치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말씀 반박하고 싶진 않은데 보세요. 이게 검찰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명희 씨가 개인 카드로 끄었다. 그다음에 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 가서 경기도 법인 카드로 바꿔서 다시 긁었다. 그럼 가게도 이제 수색을 하기 때문에 맞춰보면 이게 나중에 법카로 끈 것이
경기도청 총무과 건지 비서일 건지 아니 무슨 과 건지 나눠서 했을까는 맞춰보면 일시와 금액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은 적어도 공무원들의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또는 출장비 명목으로 계산이 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목을 모으면은 그는 업무상 배임에 뭐랄까 비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 금액이 다가와 상관없이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수사가 이제 강세 수사가 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좀 오늘 여러 곳을 했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하겠다. 결국 탄핵 소추 2명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와 관련된 화면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당 쌍방울 수사지 이정석 검사 탄핵안 통과 주도했고요. 후임 안병수 검사가 이제 임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뭔가 수사한 거 있다. 과거에 수사 보니까 뭐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를 꺼내는 거냐. 약간 이런 시각이 또 이 여당 내에 존재하거든요. 이와 관련된 여당 내 윤재욱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민주당이 사기 전과자의 말에 근거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해 또다시 좌표 찍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를 수사하는 모든 검사가 좌표 찍기를 당하고 나아가 탄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정기환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 이 법카 수사 이끌고 있는 검사도 또 민주당에서 약간 탄핵 얘기의 대상의 명단에 혹시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함의하고 있는 건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동연 지사도 잘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법카 유용 수사와 관련해서 벌써 압수수색만 14번째입니다. 그리고 뭐 54일 동안 7만 건의 자료를 압수했대요. 자, 이것은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은 왜 수사 안 하냐? 검찰의 선택적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법과 유용 사건만 하더라도 앞서도 여러 사람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액수와 무관하게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어떤 도덕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 진실은 밝혀져야지요. 자, 그러나 과연 검찰이 그런 정치적 중립성 또 선택적 수사라고 하는 과잉 수사 이런 의혹으로부터 좀 자유롭냐는 거예요. 또 그동안 검찰하면 늘 얘기해왔습니다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고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그게 막강한 권력이 검찰인 거예요. 자,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요. 이를테면 절대적으로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조차 뭐 지난번에 탄핵안이 나왔을 때 탄핵 얘기가 거론됐을 때 자, 검찰의 손부터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과연 검찰이 보여주고 있느냐. 그럼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제19 감싸기는 국민들로부터 숱한 의혹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왔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이 그 스스로 자정할 수도 없고 스스로 또 이걸 그 상황을 뭐 감찰이라든지 어떤 헌법적 질서에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주어진 탄핵 소추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가피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검찰의 어떤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민주당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혁진 변호사. 그러면은 앞으로 민주당이 검사 탄핵 명단에 오르는 검사가 또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거야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사실 이정섭 차장이 수사를 잘한다고 검찰 내에서 인정받는 검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후임으로 임명된 안병수 차장은 오히려 이정섭 검사보다도 선배예요. 기수가 하나 더 빨라요. 그다음에 그 객관적인 커리어로만 보면은 안병수 차장이 더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자리에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안병수 차장 또 탄핵하면은 우리나라의 검사가 몇 명이냐면 2,000명 넘거든요. 그중에 엘리트 검사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계속 투입할 수 있는데 계속 탄핵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탄핵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이제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헌법이나 어떤 법 규정에만 있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발되는 나라가 또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심 판결은 고사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 추정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정섭 차장이나 뭐 그다음에 안병수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의혹만 가지고 탄핵하겠다라고 또 운운합니까? 왜 무죄 추정이 거긴 아니냐? 아니 뭐 권력이 있으면은 무죄 추정이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 추정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전영기 탄핵 남발을 하러 기록을 세우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탄핵을 남발하는 데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처럼 검찰 권력이 이렇게 칼춤을 추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검찰 권력이 이렇게 부정부패에 많이 연루된 그런 나라도 전 세계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정석 검사 탄핵안 같은 경우에도 이정석 검사는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석 대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도 민주당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정석 검사가 오고 나서 이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밝혀봤더니 새롭게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거를 두고 우리가 아직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 징계 소추로 인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있는 검사를 어떻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검사의 탄핵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사실 지금 후임 검사로 지명된 이제 안병수 검사 같은 경우에도 수사 무마 의혹이 언론에 대해서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 수사 무마 의혹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장단점 이야기가 우리 지금 CG에도 나오는데 뭐 공방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의혹들을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무부에서 공무에 대한 징계, 이것을 검사에 대한 징계로 바로 연결시켜서 해당 의혹들이 나왔을 때 적절한 징계 절차를 거쳤다면 뭐 검사 탄핵 이야기를 할 필요조차 없었겠죠. 그러나 검사들은 지금 제19 감싸기라는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불법에 연루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회에 부여된 권한인 탄핵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수사검사,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이거는 법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를 또 탄핵 대상 되나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작게 적용돼야 된다. 굉장히 좀 작은 단위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검사, 불법 의혹이 있는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은 타당하나 이렇게 수사를 지휘했다고 탄핵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집단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동관 의원님. 아니 검사 판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면 탄핵 당해야 되죠. 그런데 이정섭 차장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언론에 보도만 보더라도 이것은 내부 감찰, 내부 징계 사안이지 탄핵으로 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6개월 후에 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 과연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나요? 6개월 후 2024년 내년 6월 달에 자 이정섭 파면이 아니라 징계 부당 뭐 다 기각된다. 손준성 두 검사다. 이렇게 되면 자 국회의원 선거 끝난 지 2달 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석부비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철저하게 총선에 맞추는 거다. 라는 거 보여지는 거. 그렇다면 2%에 2%가 어떻게 살아있다면 2% 나와서 민주당 몇 사람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6개월 전에 2023년 12월 며칠 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내 책임을 지겠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싫은 거하고 적어도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헌법적 절차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것이고요. 자, 검찰이 그러면 그동안 검찰의 역사, 제19 감싸기에 일관해 왔고 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는 비단 예를 들면 윤리 위반을 하면 검사직을 그만두는 게 상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정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게 검찰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과연 국민을 대신해서 야당의 헌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거다 국회에. 자 그것을 쓰는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용되고 선거용으로 만약에 남발된다면 그 역풍 또한 그 당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헌재에서 판단 났는데 그거에 따라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1분을 지금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시사 1타 방송 MBN 뉴스 와이드를 바로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제 바로 나왔는데요. 탄핵 위한 떴다방이 아니군요. 떴다당이요? 이거 떴다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급조해서 만들었다 이런 뜻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가 아예 당을 만들겠다. 그동안 무슨 당 얘기를 조금씩 비쳤는데 이제 아예 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막 이름도 붙였어요, 거기다. 그런 얘기를 꺼내는데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160석의 지역구와 20석이 넘는 정말 제대로 된 교섭단체가 가능한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져서 서로 어깨를 들고 연대하면 상호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퇴진당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정혁신 변호사. 네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 당을 만들겠다고 뭔가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검찰 소환 8일인가요?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무슨 퇴진당 이걸 만들겠다고 저렇게 밝힌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생각일까요? 글쎄요, 뭐 생각하고 말하는 건 자유지만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12월 8일에 검찰 소환인데 예. 그런데 오늘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뭐가 있었냐면 윤관석 의원하고 강래구 감사 재판이 오늘 있었어요. 뭐 이제 돈봉투 사건. 예. 그렇죠. 돈봉투 사건 관련해 가지고 윤관석, 강래구 다 구속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일은 또 누구 재판이냐면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있잖아요. 그 사람도 구속됐거든요. 근데 구속 기소됐는데 그 사람 재판은 12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판 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자백하고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처만 구하고 그냥 아주 사소한 부분들만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송영길 대표가 당을 만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달 중에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이달 중에 구속이 안 돼도 다음 달이나 늦어도 그 다다음 달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지 심지어 영장이 청구가 돼도 기각할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강래구 그 보좌관 윤관석 그다음에 그 이정금 사무부총장 다 구속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법적으로 친당 만들기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전용기 의원?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저렇게 당 만들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좀 편하십니까? 마음이 아니면 조금 뭐가 부담으로 막 뒤에서 다가옵니까?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지는 말리고 않다.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명예에 굉장한 스티커치가 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강력하게 투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일부 정익준 변호사님의 의견도 동의하는 게 지금 그 송영길 대표를 향한 이런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관련되신 분들이 구속이 되고 그렇죠. 다 이미 재판받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든 오해를 살 수 있기 딱 좋은 그런 시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중도층 국민들께 어필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싸움하는 것은 조금 많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그렇게 많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좀 신당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좀 있으십니까? 신당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법도 병립형 회기냐 아니면 연동형이냐 뭐 권역별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당 하나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민주당이 더 잘 싸우고 있으니까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싸우고 있으니까 응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가만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네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신당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취지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영상 보겠습니다. 이준석, 이현주 이런 분들이 신당을 만들어서 싸우면 이 윤석열 위성정당을 많이 갉아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같이 반윤 연대를 만들게 되면 저는 돌파할 수가 있고 그 연대의 시점이 언제냐?
가장 쟁점이 바로 김건희 특검 통과라고 보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어도 그게 반윤이라는 걸 내걸고 만들 수는 없는 거다.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반윤이잖아요. 근데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거절을 한 건데 앞서서도 이준석 전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이 하기 어렵다 이게 꺼낸 적이 있습니다. 이미요. 들어보시죠. 저는 송영길 대표를 만난 게 없습니다. 신당 관련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송영길 대표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책 5권 산 거 가지고 지금 송영길 대표랑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는 것처럼 지금 보수 언론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네네네. 저는 그럴 이유는 명확하다 봅니다. 왜 예. 그러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와 제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정기란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는 저렇게 누누이 선을 걷단 말이에요. 오늘도 걷고 앞서서도 아예 걷고. 근데 송영길 전 대표도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계속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송영길 대표의 좌충우돌 자가망상이죠. 좌충우돌 자가망상입니까? 저는 그 어쩜 좀 안타깝고 씁쓸하기까지 해요.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몰락? 부터 이렇게까지 좀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막 던지는 겁니다. 막 던지는 거예요. 변희재, 이현주죠? 예, 이현주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막 던지는 겁니다. 뭐 하여튼 반윤석열의 기치로 모여라. 반윤석열 퇴진당 만들겠다. 뭐 지금 이런 그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예. 저는요 앞서도 여러 사람이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송영길 대표 돈봉투 의혹 사건이 조작 사건입니까? 돈봉투 의혹으로 인해서 고초받고 있는 측근들이 한두 명입니까? 예. 자, 그런데 송영길 대표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반윤석열을 얘기하고 윤석열 퇴진당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시시비비를 가릴 때까지 예. 정말 뭐랄까 좀 이 수사, 재판 이런 데 좀 임하면서 다음을 모색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돌파해내겠다. 예. 정치적 돌파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배지 달아서 사법적 재판으로부터 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예. 그래서 이 국면을 모면해 나가겠다. 이 발상이잖아요. 이건 최소한의 국민적 도리도 예.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예. 앞서 다시 돌아가면 정말 안타깝고 씁쓸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신당 관련해서 뭐 좀 본인 생각을 좀 밝혔거든요. 지금 진행 사항을 스스로 소개를 좀 해놨어요. 그 내용이 좀 정리돼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총선에 관심 있는 분들을 물색해 보고자 한다. 돈 안 들고 역시나 구글폼 정도로. 그럼 온라인으로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구글폼 온라인 모집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꺼내나요? 신당을 본인이 만들면은 서울 종로에 출마할 인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꺼내놨죠. 이미 종로에 나서고 싶어하는 인사가 있는 건 사실이다. 더 궁금하잖아요. 저거 누군지 나서고 싶은 분이. 이렇게 좀 어떤 지금 진행 사항을 저렇게 알리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 앙숙이죠. 안철수 의원.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당을 과연 만들 것인지 그것도 확실치가 않고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께도 말씀드리는데 너무 그렇게 겁을 내서 오히려 몸값을 올려주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좋은 평가는 아니었군요. 안 된다는 취지였군요. 신성범 전 의원님. 종로에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이미 있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이 생기면 어느 정도나 이 많은 인원이 좀 모일까요? 종로 출마사는 저는 감이 없었기 때문에 뭐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 있을 텐데 온라인 정당 이야기는 아마 지난번에 자기가 대표될 때 문자 하나 안 보내고 됐다는 그런 점. 그래서 압박 수단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또 좀 더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시위죠. 하나하나 내 신당 준비는 차곡차곡 되고 있습니다. 갑니다 나. 12월 27일까지 답변 없으면 이런 취지를 읽히고 오히려 신당이 성공할 거냐 이준석 신당이 저 부분은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맞아요. 신당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이준석 신당. 그런데 그 정당은 실패할지 몰라도
실패의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다 뒤집었어요. 왜? 수도권이 55대 45 정도로 항상 예. 제가 처음 당선된 18대 빼고는 다 친야 성향으로 굳어져 있어요. 55대 45.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많이 따라가야 55대 45예요. 45란 말. 근데 잠시 삐끗해서 60대 40이 되면 이게 의석수가 6대 4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예. 7대 3, 나쁘게 8대 2까지 가는 게 수도권 선거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지역구에서는 후보를 당선시킬 못 낼지 몰라도 수도권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 많이 우수수수 되는 거예요.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바로 여파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도 윤석열도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총선에서 이기는 것, 말을 바꾸면 다수당 되는 것, 예. 제1당 되는 게 목표라면 개인적인 호불호, 옳고 싫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인적 신당에 대해서는 여권 일부에서는 뭐 안철수 의원처럼 저 뻥카다, 불풍이다, 내용이 없는 실체에 부풀리니까 저기 넘어가면 값을 올려주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과연 그런가?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수도권 선거의 특징.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을 투입함으로써 이준석을 덮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신당에 대한 태도를 빨리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 다음 마지막 주제는요. 요즘 정치권이요. 영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영화 어쩌고 저쩌고, 그 영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반응들로 보이고 뭐 그러거든요. 그 주제로 좀 가보죠. 근데 영화 얘기가 제목이 아니네요. 죽어서도 갈 곳이 없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요? 일단 제가 영화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개봉된 영화 뭐 약간 장면이 좀 있고요. 여야도 이 영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여야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서울의 봄 영화를 보았습니다. 국가보다 사조직 하나이가 더 큰 이익 결사체였고 애국심은 없고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어떻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도 보았습니다. 역사 바로 보기 차원에서 전 국민이 봐야 할 영화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이제 한참도 지난 몇십 년 지난 군사 정권과 결부시켜서 악마화하는 것은 나쁜 정치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 아수라를 보시라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 근데 민주당 분들은 영화 얘기 많이 하시고 뭐 단체로 보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보셨어요? 저도 어제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통 이렇게 시간이 안 나서 영화를 못 본 지가 한참 됐는데요. 예. 정말 오랜만에 저도 영화관에 가서 이 서울의 봄 영화는 어저께 봤습니다. 근데 지금 장혜찬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같은 감독이 만든 아수라 좀 보세요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다 봤죠. 아, 보셨습니까, 사실 그것도? 그 검사들의 영화 더킹도 봤고요. 어. 지금 이번에 서울의 봄도 보면서 예. 실제로 그 권력이 너무 한쪽에 몰려 있거나 그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는 정말 그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청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보면 서울의 봄을 보고 그 군사 권력이 예. 이렇게 대한민국 하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대한민국 국민들께 상기시키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서울의 봄의 그 고공행진이 예. 다른 그 천만 영화들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영화화했기 때문에 이 해당 영화를 보고 따로 각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시고도 충분히 자신들만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라 하는 것 가지고 과민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혜찬 최고위원이 아수라를 보라고 한 건 다른 취지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다 보셨다고 그러네요. 이런 가운데요. 이게 12.12 사태를 다룬 영화거든요. 그럼 12.12 하면 곧 전두환 전 대통령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게잖아요. 근데 지금 유해가
안장이 안 된 상태로 갈 곳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평소 자신이 사망하면 장례를 간소히 하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화장해서 북녘 땅에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장성한 자녀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후 남편의 유지를 정확하게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전두환 6월의 파주 장사님 매장을 반드시 막아내자. 전두환의 파주 매장 시민들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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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의 몇 분들도 이제 여길 왜 와야 하냐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분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양극화죠. 자, 이것도 뭐 찬반 의견이 나눠지게 되겠는데 정혁진 변호사. 네네. 지금 유해는 자택에 지금 임시로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관련된 영화까지 개봉돼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 게? 글쎄요, 뭐 근데 저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은 드는 게 예컨대 뭐 국립묘지에 내가 꼭 안장이 되어야 하겠다. 유족들이 그렇게 거기에다가 안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저 파주에 있는 곳이 뭐 그냥 뭐 국유지나 이런 데가 아니고 아마 그 본인이 소유한 그러한 토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다가 뭐 그 유해를 안장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반대할 일인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기랑 교수님하고 신성범 재원님 각각 어떤 의견이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기랑 교수님. 전두환의 업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파주에는 그 임진강변의 그 누구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아마 안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까지 사후 2년이 되도록 소위 장지를 찾지 못하고 떠들고 있냐? 전두환의 업보라고 봐야 되고요. 역시 또 중요한 건 타이밍 아니겠어요? 이 서울의 봄 영화 자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란군이 행주대교에 먼저 진을 치느냐, 또 예를 들면 쿠데타 진압군이 먼저 도착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시기를 이 타이밍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좌초된 서울의 봄이 국민적 정서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런 논란 자체는 당연히 유해를 모시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전두환 대통령을 옹호할 수 있겠어요. 다만 잘 보셔야 될 게 이것은 역사는 연속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그 부채의식, 역사적 정당성의 결여 때문에 단임을 받아들이고 6.25선을 받아들였던 점, 아웅선 폭파 사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과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는 점, 경제에 대한 나름의 그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렇게 했던 점, 이런 점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란, 수계, 초병, 살해 이런 업무를 다 해가지고 사형이 선고됐다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치적 타입에 의해서 다시 복근이라 뭘 풀려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김영삼, 김대중. 그렇게 본다면 모든 것을 적어도 전두환에게 덮어 씌우기는 길게 덮어 씌우는 이상하다. 역사는 연속되는 거다. 전두환이 있었기에 전두환의 그런 6.25 선언이 있었기에 노태우가 나왔고 노태우의 어떻게 보면은 물리더십에 의해서 YS가 탄생하고 YS에 의해서 하나회가 청산되면서 DJ가 이어지고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보면 저 영혼도 뭐랄까 아직도 유해까지도 집안에 놔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역사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겠죠. 그런데 영화가 역사를 대체 못하고요. 사실은 허구가 사실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알겠는데 적어도 지금쯤은 개인 전두환은 좀 훌훌 털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끝까지 잡고 잊지 말자 5.18 잊지 말자 12.11 외치기 시작하면 어떡하자는 거냐라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로 전 대신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분들도 좀 영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영화는 보는데 자, 이 영화에 대해서도 저는 뭐 제가 12.12 사건에 대해 기록을 다 보면서 왜 쿠데타는 성공하고 반쿠데타는 실패했는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월간지에서 다 녹음까지 나왔잖아요.
당시 기무사 보안사가 각 부대 장교들의 감청을 다하면서 손바닥 부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장장군이나 몇 사람에서 이걸 뒤질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도 나오고, 당시에 민심도 말이죠. 저는 어리지만 당시 삼김 씨에 대해서도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서 바로 삼김으로 정권이 넘어가야 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또한 민심의 사실이에요. 자, 영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주목을 받고, 지금 유해는 안장할 곳을 못 찾고 있고, 이것도 사실 새삼스럽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